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경영조직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얼마 보셨어요? 경영환경의 변화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조직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구조적 설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들 솔직히 반갑지 않았나요? 반갑지 않았나요? 이 문제 보고 특히 제가 어디에 저도 사실 그 일요일 날 이거 경조 시험 보는 일요일 날 사실 마음이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 완충 톰슨이 얘기하는 완충 역할과 경계 역할. 근데 아마 이걸 학원에서 강조를 했던 학원 강사님이 몇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건데 잘 쓰고 나오셨나요? 제가 이거 실전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는데 잘 쓰고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믿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3가지 핵심 요소인데 제가 그 데프트 교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안에 있는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복직공, 복잡성, 직권화, 공식화, 전문화, 권한계층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규 정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당연히 이제 영향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조직 구조가 바로 여기죠.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복직공, 환기규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과연 그래서 저도 사실은 헷갈렸어요. 그럼 고려하는 것이니까 환기규가 아닐까 해서 저도 총평에다 사실 환경기술 규모를 쓰긴 했는데 제가 한번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고 교수님 교재들에는 조금 긴가민가 애매모 사실 교수님 교재는 명확하게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기본 요소,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행정사 1차 시험 객관식, 그 다음에 노무사 1차 시험 객관식, 경영화 이렇게 문제를 내가 한번 막 뒤져봤더니 그 객관식 문제 유형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하는 요소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분권화, 2번 공식화, 3번 전문화, 4번 권한계층, 권한, 5번 생뚱맞은 거 하나 스팬 오브 컨트롤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인데,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총평에다 쓴 게 내가 잘못된 거죠.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알고 계시는 고려하는, 조직구조 설계할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 그냥 안에, 여기 복직공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좀 가다듬게 됐습니다. 총평에 제가 환기기를 썼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복직공으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복잡성이란 조직 내 과업의 분화 정도를 말하고 직권화는 조직의 상층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공식화는 문서화된 규칙과 불문율로 적용되는 규칙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조직의 환경의 불확실성을 정의하라고 했어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죠? 환경의 불확실성이란 조직 경계 외부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전략 수립, 조직 설계, 조직 구조, 조직 관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성하는 거에는 복잡성과 동태성이 있는데, 복잡성과 동태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분류하기 위한 덩컨의 2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오. 복잡성과 동태성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복잡성은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수이고 사례도 한 2가지 정도 정부의 가격 정책, 수출 정책, 소비자 욕구 변화 이런 거 써주시면 좋고요. 동태성은 각각의 환경 변화의 구성 요소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4가지 수준의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과 그럼 써줘야죠. 톰슨과 덩컨이 사실 톰슨과 덩컨, 톰슨 콤마 덩컨에 자 이거 4가지 이렇게
환경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답안제도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환경의 복잡성, 세로축은 환경의 동태성이랄 때 단순성, 복잡성, 안정성, 동태성에서 4가지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뭐 그대로 제가 어떻게 했으라고 했어요? 여기 단순하다, 소수의 환경 요소, 복잡하다, 다수의 환경 요소. 자, 안정적이다, 환경 요소, 낮은 변화 정도, 동태성, 높은 변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술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이니까 도식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4가지 환경, 하위 차원을 다 이제 그대로 옮겨서 써주셔야 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 불확성 수준에서 활동하는 조직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이제 대비되기 쉬운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복직고, 여기 가장 불확성이 큰 데는 높은 수준의 복직고, 이렇게 이제 특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로렌스와 로시가 얘기하는 차별화와 통합, 그 다음에 톰슨이 얘기한 변경조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써주시면 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째 문제, 환경의 불확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대응 방안 중에 완충 역할, 경계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완충이란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충격을 감소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규격화, 그 다음에 비추, 그 다음에 평준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규격화는 외부 환경으로 투입되는 각종 자원들에 대한 표준을 미리 규격화하는 것이고, 비축은 다량의 원료, 원자재를 비축해 놓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평준화는 투입과 산출이 평준화되도록 유지하는 전략인데, 대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시기,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고 구조 조정을 하는 시즌, 뭐 이런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예측은 환경 변화 방향을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말해요. 경계관리란 환경에 접해 있는 경계에서 완충을 위해 관찰하고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될 것이 경계 역할 담당자의 종류죠. 사장, 임원들, 고객 담당 직원, 마케팅 조사 직원들, 영업팀 직원들, 뭐 이런 판매팀 직원들, 이런 사람들. 정보 입수, 아웃사이드 인, 정보 전달, 인사이드 아웃, 이런 거. 경계의 확장과 수축 보시면, 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정 경계선으로 직원들을 동원시키거나, 조직 내부 경영 기밀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만 배치하는 경우, 경계 확장과 축소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번째 문제를 봤더니 제가 GS 3기 모의고사 때 제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생략을 했었죠. 이제 우리 답안지역성 연습에는 있었지만 제가 생략을 해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다 쓰고 나오셨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문제의 유형이다라는 거.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막 각 학원과를 많이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반 때 이 문제를 강조한 강사님이 다행히 없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위로를 삼았지만, 이제 그보다 사실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친 분들이 잘 쓰고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볼게요. 답안지. 자, 터크만의 집단 발전 단계, 거식의 단속 평형 모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터크만의 집단 발달 5단계를 보시면 5단계면 일단 형성 단계, 혼란 단계, 규범화 단계, 성과 단계, 해체 단계이고요. 제가 이걸 2문자로 외울 때 규수해, 이걸 제가 GS 1기 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1단계 형성 단계는 각각의
각각의 이제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이제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이제 경력도 다른 각각의 다른 사람들 다른 방향을 보면서 이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다 이제 혼란 단계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위주로 해서 집단이 정말 이제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넌 여기까지 해, 난 여기까지 할 거야. 역할 분담이라든지 뭐 책임감이라든지 권력의 구조라든지 신분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부대 누가 팀장이냐 누가 팀원이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갈등이 형성되는 단계가 혼란 단계이고 규범 확립 단계는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규범 선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볼 수가 있고 성과 달성 단계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각각이 유들유들하게 각각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최고의 이제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체 단계예요. 공헌점은 집단이 경험하는 각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비판점은 모든 집단이 다 이렇게 4단계, 5단계를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딱 이렇게 집단 발달 단계를 확정지어 놓고 있다라는 거. 자, 거시기의 단속 편형 모델은 전반부, 전환기, 후반부, 전반기, 전환기, 후반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요. 전반기는 집단의 구성 목표, 활동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안정적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전환기는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기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고 각성을 해서 새로운 룰을 만들고 드디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낡은 이제 관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해서 이 단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단계이고 후반부는 멤버들이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규범에 따라 차근차근히 다시 새롭게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예요. 공헌점은 집단은 매우 가변적이고 역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비판점은 전환 시점의 이 높은 성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기 전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시험 보기 전날 초치기, 하루치기, 일일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환 시점의 성과를 가운데로 보았다. 중간 지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었죠. 자, 비교점을 보시면 시간틀은 터크만은 장기적인 긴 지속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게르시게, 거시기의 단절균형 모델은 짧은 지속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환경을 보시면 터크만의 집단 발달 모형이 속한 환경은 안정적, 단순한 환경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지만 게르시게 단절균형 모형은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환경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은 이제 각각이 모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과 달성 단계는 터크만은 4단계는 성과 달성 성과 단계이지만 게르식은 전환기 중간 지점이고요. 여기까지 무난하게 작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GS3기 때 이것까지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제가 많이 들고 이제 GS3기 이제 모의고사반을 이제 7주로 하지 말고 그냥 8주로 늘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하게 만듭니다. 구성원 몰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력은 조직 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권력 행사자가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 수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네, 이걸 외워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 수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곧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 때 이제 집안에 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많이 모여있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이제 술상을 차려주고 저는 이제 주방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저분은 어른 같지 않다 이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제 맨날 이제 아가야 이제 불러가지고 저기 있는 잿더리 좀 가져와라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손만 뻗으면 잿더리 가져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주방에서 내가 왜 닭 껍질을 벗기는 이 와중 속에서 내 그거를 하러 가야 될까 내가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야. 내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언제 만약에 갑자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가다가 들렀어. 그러면서 이제 손에 아무런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 상태로 와서 이제 밥 잡수시고 식사 잡수시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느냐 이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제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또한 조직에서 권력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통해서 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으로 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조직 유효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또 바라보고 있으신 수험생분이 있으시면 내년에 조직 유효성 측정 지표 잘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파워먼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켈만의 권력 수용 세 가지 과정. 순동내, 순종, 동일화, 내면화. 해당 과정별로 권력의 원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답안지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 자, 정리한 것 중에서 9페이지 로마자 3번 권력의 원천별로 수능은 보상적 권력과 강압적 권력에 대한 수용 반응, 동일화는 중거적 권력에 대한 수용 반응, 내면화는 전문적 권력과 합법적 권력에 대한 수용 반응이다. 이거 이제 이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죠. 영향력 수용 이후부터는 말이죠. 정말 우리 수험생분들의 역량 얼마나 잘 문장력을 완성시키는가 이걸 검증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잘 유추해서 써봐라 라는 것이죠. 저도 해설 답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수능은 켈만은 권력 수용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향력을 수용한다고 보았고요. 동일화는 권력 행사자의 행동에 대한 인정과 존경심에 따라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내면화는 그 권력 행사자의 제안, 행동,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 신념, 취향에 잘 맞기 때문에 내면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내면화가 가장 강하게 발휘된다. 이런 건 기억나시죠? 그죠? 권력 행사자의 그 다음에 적합한 상황 조건과 행동 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은 경영 환경인 업무 환경이 안정적이면서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하들의 행동으로 이때 이제 부하들의 행동은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의한 순종 반응으로 업무 기술 습득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상황 요건, 행동 대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체 사례를 적용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그냥 깔끔하게 요약해서 작성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뒤 문맥과 맞게 논리만 맞으면 다 거의 다 이건 점수 주는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일화는 권력 행사자를 존경해서 리더의 요구를 수용해서 발휘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면화는 뿐만 아니라 내면화는 그 리더와 부하 간의 가치관이 일치세우는 서로 이제 LMX가 잘 이제 발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행동을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문제 스프라이처에 따른 심리적 인파워먼트의 개념 쓰고 네 가지 하위 차원 의역, 자역 쓰셔야 되고요. 개념 및 발생하는 상황. 이건 역시 또 이제 발생하는 상황. 그 다음에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과 관계가 있는지 각각 하위 차원에 각각 목차 잡아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우리 해설 답안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심리적 인파워먼트의 개념.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의 네 가지 구성 요인, 의역자형, 의미성, 역량감, 자기결정력,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역량감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기효능감하고 비슷하다. 개념이 비슷하다.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을까요? 자, 발생 상황을 보시면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유추해서 쓰시는 것이죠. 의미성은 이제 기본적인 요소예요. 사실 이제 의미성,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만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량감,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제 추진력 있게 결정하는 자기결정력. 그 다음에 영향력. 내가 하는 업무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력. 이런 것들의 발생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간략한 어떤 문맥상의 어떤 논리만 맞게 작성을 해주셔도 무난하다. 자, 의미성은 개인이 심리적인 힘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역량감은 눈앞에 놓인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차근차근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역량감의 특징상, 역량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것이, 역량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역량감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공부하기 뭐 전날이다. 그러면 막 이제 막 괜히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역량을 좀 의심해 봐야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편하지 않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나가야 되겠죠. 자기 결정력은 수많은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방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부딪히는 돌발 변수를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역량력은 역량감이 있고 역량력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목차,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과 관계인 하위 차원인데, 제 교재에는 스프라이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역량력 있잖아요. 역량감이 있고 역량력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 역량력은 뭐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이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사가 됐던 바가 있고, 제가 교재도 그렇게 작성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미성하고 자기결정력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건 역시 여러분들 논리에 맞게 의미성의 경우에는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요소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데, 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의미성은 일 자체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인파워먼트 요소에 대한 엔진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어서 역시 직무 만족과 직무 성과를 창출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결정력은 과거 성공 경험에 대한 뭐 이제 개념 설명, 중복된 단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자, 자기결정력이 높은 사람은 업무 완성률도 높지만 혹여 실패할 경우에 책임감도 높은 수준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성과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뭐 이제 아주 뭐 점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없어요. 예. 그다음 문제 없습니다. 경조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시험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이제 저 강사인 저도 이제 몇 가지 모의고사 이제 GS3반에서 내가 좀 더 찝어주었으면은 좀 더 결과가 이제 수강생들의 웃는 얼굴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 체험을 하고 오신 여러분도 얼마나 더 많은 이제 생각이 복잡하게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은 지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순위를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잘 되면 저도 기분이 좋고요. 만약에 잘못됐더라도 여러분 이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뭐 극단의 좌절을 경험하거나 뭐 이제 인생 뭐 없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최우정 강사가 이번 문제를 찍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많은 찬스가 열려 있어요. 예, 굳이 내가 한 길만 가는 것도 한 길만 가더라도 그 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로와 수단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SOS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가 거기에 답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꼭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뜻하고자 하는 바를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건승하기를 바라면서, 경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저랑 만나요. 감사합니다.